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차명 투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이라고요? 네, 지금 이 시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명 거래, 그다음에 그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범으로 보는 건 맞네요.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WFM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차명 거래에 개입했거나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방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조사 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진술 거부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진술했다고 봐야 되는데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증거들이 많은 경우. 두 번째 부분은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겠다. 재판 가서 얘기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아마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인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갖고 있는 증거, 특히 진술할 필요가 없고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서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거에 대해서 또 그 피해 사실이 유포돼서 언론으로 그렇죠. 새나가고 이것도 걱정했겠네요. 그걸 가장 걱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도 좀 특이하거든요. 예? 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이라고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장 그게 기자한테 가장 이상해요. 장 기자님한테 여기 죽고 싶어갖고 조사받자마자 바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라고 언론에 보도 났거든요. 언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도 있죠, 그런 경우는.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라고 말하는 사례는 처음 없었어요. 봤어요. 지금 과거에는 수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탔다가 그렇게 보도되니까 또 진술하면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이 이 내용을 그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진술을 거부권 행사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유포죄, 공표죄나 이런 부분하고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 물어봐서 검찰이 대답해 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가 그 조사 과정에 참석할 수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없죠. 예, 아니, 그 층 전체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아마 한마디 하더라도 다 나오는데 말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재판정에서 법관 앞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태도였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나는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7번 정도 그 소환을 됐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거의 대답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포토라인 없이 비공개로 소환됐죠? 그게 뭐 이게 또 뭐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일단 수사 공보 준칙상으로 봤을 때는 전현직 차관이거든요. 차관급 이상. 근데 피의자 동의가 필요해요. 누구 동의할 사람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이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비공개로 지금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다 그래서 그 포토라인 없이 소환됐기 때문에 공개 소환 폐지를 적용받은 첫사례다 1호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뉴스를 보면 1호 수혜자 조국원의 정경심 이렇게 해서 언론에 도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누가 진짜 1호인 겁니까? 정경심 1호예요? 조국 전현직 1호예요? 차관급 입상 그걸로는 1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그냥 표제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닌데. 사실은 실제 1호가 될 뻔했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어요.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다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줄줄이 그 소환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그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어떻게 보면은 1호로 만들어져 버린 건데 좀 예.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공범이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히 그 5천만 원을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아내인 정경심 교수한테 보낸. 그렇죠. 그 그거 부분을 5천만 원 알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알고 보낸 거 아니냐? 물증이죠. 예. 대부분 다 증거가 지금 명확치 않아요. WFM 관련해서 10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정경심 교수라든지 자녀들 명의로 그 투자될 시점에 또 미공개 정보가 문제되기도 하고요. 그때
돈 5천만 원이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한테 줬다. 예. 보도가 됐죠. ATM기를 이용해서 됐다. 예. 뭐 그거에 지금 물증 아닌 물증이 돼가지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지 더 크게 보면 자본시장법과 또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았다면 그렇게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그 돈이 차명 주식을 쓰는데 쓰인지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계속 얘기는 그거죠.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고 또 검찰의 추궁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떤 계좌였느냐가 문제 같은 게 차명자에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로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계좌였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검찰에서 과연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장학금 받았죠. 네.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왜 웃었습니까? 왜 웃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다는 건 사실 입증이 거의 안 됐고요. 직무와 관련해서만 돈을 받아서도 뇌물죄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대학 장학금을 준 사람이 나중에 부산의료원 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과 이 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딸이 장학금 1,2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그 네. 대가로 무슨 자리를 하나 줬다. 그렇죠. 그 청와대에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람이 현재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거돈 시장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그게 결국 수사의 마침표 얘기를 이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결국은 구속이 자꾸 국소 청산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오거돈 시장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요. 대가성 같은 게. 그럼 조국 수석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몇 단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 거는 그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좀 보인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모 해군 관계자가 장성 관계자가 그렇죠?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돈을 받은 게 있는데 무죄 됐어요. 나중에. 예, 그건 무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연관성 찾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대가성 여부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너무 멀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조 전 장관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볼 테고 네. 결국은 기소할 테죠. 구속을 하기 위해서 불렀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좀 더 잘하려면 이전에 불렀을 가능성이 크고요. 정경심 교수 기소하기 전에 좀 시간도 조금 늦어졌고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 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구속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뇌물죄가 되긴 좀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특히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또 좋은 효과가 있어요.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더 안 부를 거예요. 불러봤자 똑같으니까. 예. 오늘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 네. 검찰 조사 8시간 만에 집으로 귀가. 더 이상 부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진술거부권 행사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8시간 했는 게 만약에 다 물어보면 묵묵부답하다고 다 그냥 기재하고 말거든요. 예. 그게 됐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물을 게 없는 이상은 안 부르고 조사는 종료되고 이 혐의 그대로 수일간에 기소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해서 질문하고 답이 없으면 갈로 묵묵부답하다 하늘을 쳐다본다 한숨을 쉬다 이렇게 어쨌든 적습니다. 원래 있는 질문을 다 물어본다는 거죠. 예,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8시간 걸렸다. 예, 물어보기만 하고 답은 안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인데요. 오늘 조 전 장관 뉴스도 있고 또 수학능력시험 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사건인데 많이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금 항소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구형돼서 법정 구속됐었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제 징역 1년이 늘어났는데 사실 뭐 구형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드루킹 특검 측에서는 허위범 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유죄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는 그 가담 정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징역 그 구형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 출석하면서 김 지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지방선거 협조를 받기 위해서 뭐 도두용 변호사라든지 인사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타는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재판 핵심은 뭐예요? 어떤 두 가지예요. 이 업무방해죄랑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업무방해죄는 포탈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 네이버 업무를 방해하면서 킹크랩 같은 것들을 승인하고 알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게 실형이 났던 부분입니다.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뭐냐면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한테 제공하려 했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건 집행유예가 났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오늘 나온 건 특검의 구형이고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고 예.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 같네요. 이거는 검찰이든 특검이죠. 특검이든 김경수 지사 측이든 무조건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은 내년 총선 이후에 저는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법원 판결은요. 예. 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됐었는데 이후에 보석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2심에서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2심 고등법원 판사가 만약에 실형을 하면서 혹시나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피고인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게 납득이 갈 만하면요. 불구속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되는 수도 있습니다. 도전 공백이겠죠. 구속되면.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예를 봤을 때는 결국은 대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속되지 않았어서 불구속 예. 상태로 했거든요. 만약 실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어떻게 두 분은 결과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글쎄 저는 1심보다는 양형이 좀 줄 것 같기는 한데요. 무죄 가능성이 있을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 업무방해죄는 지금 킹크랩 관련해서 그 완전 진술이 계속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드루킹 쪽에 진술이 드루킹 진술이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실형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컨대는 공선법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집행유예형이 지금 되는 근데 상황입니다. 공소헌법은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지사직은 박탈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제 판단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언제쯤 납니까? 2심 결과는? 지금 날짜 잡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언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기사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통상 한 달 안, 뭐 예. 빠르면 2주, 좀 빠르면 2주, 또 길면은 한 달, 4주, 3-4주 안에 보통 그 결정이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재판은 다음 달에 아마 대법원 선고 날 것 같은데. 12월 5일 정도 이전에 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6일 이전이니까. 예, 6일 이전에 죄송합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여러저런 뭐를 봐야 되겠지만 특히 위원 제청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위원 예. 제청 효과는 뭐냐면 대법원의 판사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상고 이유 부분하고 예. 당연 무효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렇게 된다면 꼼꼼하게 다 판단해 보면 1심, 2심을 다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1심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사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심처럼 해석을 하면은 위원 제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2심처럼 해석 안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2심처럼 해석했던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처럼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선제적 때문에. 액션일 예, 수 맞습니다. 있죠. 예. 그렇다면 12월 5일 빨리 할 것 같으면 위원 제청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무죄의 가능성이 지금 논리적으로 크지 않을까. 예. 파기환송이 되겠죠. 네, 파기환송이죠. 예. 근데 뭐 3심은 형량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유무죄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필요하다면 예. 뭐 그런 사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면
자판을 할 수도 있어요. 파기 자판하는 경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다투는 거거든요. 왜 10년 이상 사형 무기만 예, 상고유로 삼느냐 이걸 또 위원회 다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약간 신의 한 수에 가깝다는 게 대법원에서 법상으로는 안 하지만 실제로 했던 그 부분 스스로 벌금도 거의 보진 않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면 벌금도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 유죄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려라고 자판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있다고 봅니다.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로 넘어갑시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데 오늘 당정이 검찰개혁 추진사항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수 전 차관이 현 차관. 현 차관이죠. 예, 김호수 차관이 추진사항 관련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발끈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검찰 중에서 사실상 준특수부라고 알려져 있는 전담수사부, 그러니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전담수사부 혹은 전문수사부 41곳인데 이 중에 38곳 정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사실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사실 검찰이 발끈하게 만든 이유가 됐습니다. 예. 그 뭐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가운데서 범죄수익 환수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가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라든지 남부지검에 가 있는 증권범죄 합수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폭 폐쇄시키고 또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눈 뜨고 물 먹었다. 이런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윤 총장도 굉장히 화를 냈다. 글쎄요. 윤 총장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일단 다 일정한 주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대권 사건 때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것인지 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정면으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검찰총장이 물 먹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폐지하기로 된 것이 뭐 방위산업수사부라든지 방산비리수사부라든지 뭐 금조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다 말이 전담수사부지 특수부거든요. 유사특수부, 준특수부 이렇게 불렸던 것인데 이거는 이왕 특수수사 없애고 직접 수사 없애기로 했으면 폐지하는 게 맞죠. 이 수사 단계별로 보고한다는 거에서만 화가 발끈한 많이 것 같긴 난것 한데. 같아요. 일반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검찰청법상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단계별로 만약 보고를 하는 거는 일반 수사 지휘가 아니고 구체적 수사 지휘가 된다고 아마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게 눈 뜨고 뭐 당했다, 물 먹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됐던 최종원 씨에겐 징역 5년. 네. 그런데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죠.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명 다 공이 같이 하는 게 성폭행 집단 중간간 특수 중간간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이 같은데 조금 추가된 범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권모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마약 같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형이 7년, 5년, 10년 다른 게 범죄의 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정준현 씨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고 뭐 유포한 거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 7년, 10년 구형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나오긴 상당히 어렵게 됐다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부인을 했어요. 증거 능력 없다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 아니면 이 정도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어요. 5년, 뭐 7년, 10년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한 1년씩 빼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들은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된 관계다. 거기다가 수사에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했다. 증거 능력이 전혀 없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그게 합당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 핵심적인 증거이자 거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만약 유죄가 된다면은 거의 약물을 투여해서 이렇게 성폭행한 것이 거의 확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병기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